어젯밤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파월이 잭슨홀에서 연설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중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에다 총재가 이번에 국회 가서 연설을 합니다. 금리 인상 왜 했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정당한 이유고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엔캐리 청산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8월 5일날 블랙먼데이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치다 부총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또 충격을 주게 되면은 증시가 또 발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닌가. 경험적으로는 한 번 나왔던 충격이 재발할 때는 그때만큼 하락하지는 않았었어요. 1차 오일 쇼크 때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2차 오일 쇼크 때는 아무래도 내성이 생긴 거죠. 생각보다 별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8월 5일 블랙먼데이만큼은 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현재 엔화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너무 낮아요.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침체 시기 때 엔화는 4번 상승했고요, 2번 하락했습니다. 침체가 오는 걸로 엔화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추세에다가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가지고 인상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오르겠죠. 일본 은행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오버슈팅이 났었거든요,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조금씩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 저번에 달러 대비 160엔을 넘겼었어요, 엔화가. 근데 지금은 146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120엔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장기로는 110엔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보고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일본이 금리 인상 발언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선반영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 오전에 일본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피력을 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만큼 증시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게 어제 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선반영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에 일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경제학자가 57%나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하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방향성을 예상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2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났어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엔화를 강세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액이 감소합니다. 엔화가 약세면은 수출도 유리한데 수입이 불리해져요. 무역수지 적자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이 불리해지지만, 침체 시기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가 막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로 인한 이득보다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침체기 때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아서 수입액을 줄이는 불황형 흑자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에다 총재가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면은 엔캐리는 미리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엔캐리 청산이 벌어지면은 채권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얘긴데, 채권이 발작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은 미국의 은행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에서 벌어지면은 그렇게 충격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예상 전혀 못한 데가 미국의 은행이거든요. 미국 은행 상태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지방은행 파산처럼 여유현금이 부족하고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은 미국 지방은행들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은행 파산으로 미국은 은행들이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국채를 중간에 팔면 손해인데 연준에서 돈을 빌려서 만기를 유지하니까 중도의 국채 손실로 인한 손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로 은행 부도가 나는 거를 막아준 겁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은행들이 회계상 손실을 확정지지 않기 위해서 부실한 회계를 우량한 회계로 바꿔놨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출이 올해 3월에 끝났어요. 만기가 1년짜리입니다. 연준 금리 인하를 이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은행 리스크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은 안전장치가 없어진 은행들은 만기 상환 시기랑 또 맞물리면서 채권 손실이 오고 은행에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 터졌을
올랐을 때보다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손실이 덜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 정도 찍는다? 그러면은 다른 위기랑 맞물렸을 때 좀 손해보는 은행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침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견뎌내는 지표들도 있고 침체가 왔음을 알리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혼조세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잘 나왔어요. 저번 달 실업률을 보면은 4.3% 많이 올랐죠. 작년 일자리 창출 수치가 82만 8천 건으로 30% 넘게 하락한 걸로 수정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표 조작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과하게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많이 내려왔고 달러 지수도 100일로 곧 100이 깨질 가능성이 있죠. 약달러입니다. 지표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랑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침체가 이제 약하냐 세게 오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증시에서 호재로 볼 수도 있고 악재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침체가 오고는 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년이다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다시 얘기를 하면은 2009년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수정된 거예요. 고용이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수정 발표가 난 거죠. PMI도 발표를 했는데 제조업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서비스업만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이 둔화되고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고 서비스업이 둔화가 됩니다. 서비스업이 혼자서 잘 나가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하겠죠.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미 회의록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0.25% 내릴 거예요, 0.5% 내릴 거예요에 대한 질문이 쇄도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줄 것이냐,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파월이 0.5% 정도는 하락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 의장이 침체를 오피셜로 인정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빠질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2년물은 연준의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4.02 정도 나오고 있고요. 10년물은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10년물은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3.87 정도 나오거든요.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현재는 마이너스로 역전된 상태잖아요. 최근에는 이 역전폭이 줄어들고 양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역전 현상, 이거를 설명을 해보자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은 1년 뒤에는 은행 수익이 나빠져요.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2025년 말쯤에는 은행들 수익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했죠. 금리 역전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은 은행 수익이 내년까지도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침체가 되면은 대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는 거죠.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발생된 거다, 그래서 파월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비컷으로 인해서 금리 차가 더 좁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비컷을 한다, 금리 차가 더 좁혀지겠죠. NKD 청산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NKD 청산이 저번처럼 막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안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호재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매물을 던지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실제로 0.5%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을 생각하고 증시를 생각한다면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인하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나쁜 신호가 될 거예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 다음에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9월이 곧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FOMC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오늘 일본은행 총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파월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잘 보고 향후 투자에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